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토론 740 설경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엿새나 되죠. 이 만남의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이른바 추석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얘기도 다양할 텐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추석 민심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이 전국 주도권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토론 740에선 올 추석 연휴에 최대 화두는 뭐가 될지 또 여론의 향배는 어떨지 좀 꼼꼼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게서 정치평론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당 내에서 젊은 개혁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분이죠.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원외 전국 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최용선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 분께 공통 질문으로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추석 연휴의 밥상머리에서 최대 화두 또는 이슈는 이거다. 하나만 꼽는다면 우리 천 위원장께서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구속이 되셔도 뭐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경랑일 것이고 네.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뭐 앞으로 그러면 향후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순항할 것인지 뭐 다양한 주제들이 계속 끝없이 이렇게 좀 펼쳐지는 예. 그런 이야기라 가지고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화제를 적극적으로 삼으시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제 이번 추석 연휴의 최대 화두가 될 거다. 아마 내일 새벽쯤이면 네.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파장이 클 건데 좀 이따 저희들이 그건 또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 교수께서는 이번 추석 연휴 어떤 게 최대 화두가 될까 짚어주신다면요. 그런데 이제 밥상머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하죠. 이제 보통은 이제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면서 이제 밥 먹다 보면 결국 이제 먹고 사는 얘기 하게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팍팍한 경제 상황 뭐 나아진다고 하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세수가 부족해서 올해 이제 쓸 수 있는 예산도 이제 자꾸 줄어든다 그러고 네.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별로 전망이 밝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결국 대통령 욕하고 또 야당 욕하고 하면서 또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결국은 팍팍한 그 민생 얘기하다가도 정치로 귀결될 거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최용선 대변인께서는 자, 이번 추석 연휴 최대 화두는 그건 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유도했던 바대로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지가 네. 아마 주요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유가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서 휘발유 가격이 뭐 1,770원대까지 올라가 있던데 이렇게 고물가의 상황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눈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었던 네. 이 기획의 의도대로 이번 추석 민심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방금 뭐 공이 정치 특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추석 민심이 많이 이제 좌우될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보니까 대략 한 10시간 가까이 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 보통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영장이 방금 종료됐습니까? 예. 네, 지금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이라고 좀 속보가 떴다는데요. 자, 그러면 혐의는 이제 배임 또 뇌물 위증교사 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 즉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이 추석 민심은 어떻게 좀 형성이 될지 이번엔 우리 최 대변인부터 먼저 얘기해 네, 주시죠.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고 도주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네. 이제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에 백현동 사건이나 아니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쨌든 방어권을 가지고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증언에 그것도 오락가락하는 증언에 좀 기댄 측면들이 좀 있고 네.
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먼저 좀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방북의 대가로 제3자 뇌물을 줬다고 한다면 검찰이 그걸 입증하려면 북한에 뭐 내일 새벽이면 거의 구속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예. 사실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의 여부를 가지고 좀 상황이 판단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뭐 지금 9시간, 10시간에 걸치는 이 신문 과정에서 어떤 증거물을 지시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게끔 네.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민주당 예. 쪽 지지자들의 한 시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가능성조차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무엇을 논의하기보다는 예. 발부되지 않아야 마땅하고 그러니까 않을 것이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예.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라는 측면이냐 예. 아니면 증거인멸이냐에 따라서 이 예. 사안의 본질 자체가 좀 그렇죠. 달라질 수 있기 그러면 때문에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좀 세분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장 전담 판사가 자 혐의가 소명이 됐다. 혐의 소명이 됐고 그러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물론 이제 도주의 우려는 그렇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를 했을 경우에 추석 민심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추석 민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가인데 이번에 우리 천 위원장 얘기 듣고 또 두 분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민심은 완전히 안 좋죠. 예. 이게 뭐 사실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최악의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당론으로 그냥 가결을 시켜달라라고 해가지고 영장 심사를 받았다면은 뭐 거기서 나오는 충격도 물론 크긴 크겠지만 그 흘러오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이미 한번 분열이 되는 양상을 겪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거기에다가 더 엎어가지고 사법적으로도 이제는 이 리스크가 거의 뭐 확연하게 현실화됐구나라고 하는 충격까지 예. 이제 엎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의 리더십을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네. 아마 추석 밥상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정말 강하게 추종하시는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소수의 민주당 지지층을 빼고는 앞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민주당의 키를 맡겨야 되느냐. 김부겸 전 총리냐, 뭐 이낙연 전 대표냐, 뭐 네. 아니면 뭐 친명이 뭐 납득할 수 있는 그 누군가냐라는 쪽으로 논의가 급격하게 진전될 겁니다. 논의가 거기까지 급격히 진전이 될 거다. 우리 공 교수 얘기를 듣고 우리 천 대변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1심, 2심, 3심까지도 있지만 사람들은 재판에 가기도 전에 기소 전에도 이미 일부는 뭐 유죄 심증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무죄를 끝까지도 이제 믿고 이런 식의 사전 재판들이 계속 몇 차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3심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중이 점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영향을 안 받고 계속해서 믿음의 영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 번에 이제 이 파도가 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일단 좀 전에 이제 최영선 대변인께서는 이것이 이제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되는 경우나 아니면 혐의 사실이 없는데 도주 우려가 있고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자세한 논의를 일반 국민들이 다 계산해서 심리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냥 일단 구속되면 뭔가 네. 큰 죄를 졌나 보다. 또는 구속되지 않으면 뭔가 뭐 부당하게 지금까지 해왔나 보다. 이렇게 쏠려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부가 되면 민주당을 바라보는 내부가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뀔 거고 그 시각을 근거로 내부에서 싸움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분열은 훨씬 더 커지겠죠. 네,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네. 최영선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이걸 좀 증거가 관련해서 차고 얘기를 넘친다고 했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혐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만큼의 증거를 내놨어야 될 건데 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집중했던 내용들도 위증교사나 증거인멸 부분으로 많이 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예. 그것은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배임 문제나 제3자 뇌물 혐의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다툼의 여지가 지금 검찰은 구속을 시키는 것으로 마치 이게 죄형을 주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다 기각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실제로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위증교사라든지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증거인멸이라는 예. 것들을 강조해서 우선 구속 기소.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들한테 뭔가 형벌을 가한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네. 그런 내용들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이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예, 최 대변인께 이제 추가적으로 여쭈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면 법원이 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을 경우 예. 이제 그게 가장 민주당에서 바라는 건데 네. 그랬을 경우에 치상 민심 자, 네.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까요? 그러면 이걸 아주 2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 검찰이 이번 추석을 대개봉을 앞두고 기획했던 소설이 다 무너지는 결과로 네. 나타날 것이고 이거는 이 정권을 향해서 엄청난 후폭풍으로 몰아치겠죠. 네. 무리한 수사였고 제1야당의 대표를 불구속 수사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는 수사로 이게 재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살라미 전술로 그 내용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검찰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들을 국민들이 묻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당장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마 보궐선거 다음 달 11일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나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예. 그게 아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의 어떤 갈등의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보궐선거의 결과가 그 전국에 좀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수도권 하겠네요. 민심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도의 예. 민심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최영선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검찰이 혐의 사실 제대로 입증을 못해서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 인생을 사는데 이 정도 사건을 다뤄볼 기회가 한 검사에게 몇 번이나 올까요? 아마 한 번일 겁니다. 보통 이 정도 큰 사건을 다루는 기회는 뭐 한두 번이겠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중수부에 계속 있으면서 큰 사건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뭐 제1야당 대표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은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읽히고요. 뭐 네. 그거야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 그렇죠. 예. 혐의 내용 자체가 소명이 전혀 안 됐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표현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일 거고 단계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사실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는데 네. 제1야당 대표니까 뭐 구속까지 해야 되겠냐. 라는 정도로 나오면 네.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좋고 네. 민주당의 내분이 좀 장기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네. 혐의가 전혀 없다.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역풍 맞겠죠. 네. 자, 우리 공 교수께서가 좀 오늘 보면 여야의 중간지대에 계신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 제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느 한쪽이 만족할 만한 상황으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사가 그걸 보는 것으로 0 아니면 100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 방식으로 뭐 나올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분명히 그 기각되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건 완전히 그 극적인 반전이고 네. 그런 면에서 상황 전개가 매우 유리하게 돌아갈 텐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될지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측면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별히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상황 전개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뭐랄까요, 국회에서 표결을 하기 전날 대표가 보인 모습이나 이런 막 이렇게 좀 너무나 절박해 보이는 모습들, 예를 들면 가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발본색원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로 미루어서 굉장히 좀 수세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 대표가 탄압받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언제나 뭐랄까요, 부당한 탄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야당 대표나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을 믿었던 것이지 네. 지금 현재 정권이나 이제 법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 승리를 추구하기보다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이제 석연찮은 거죠. 이제 그걸도 이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좀 결과가 이렇게 그 낙관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방금 전에 끝났고 뭐 적어도 내일 새벽이면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미리 저희들이 추석 민심에 이게 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기각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좀 국민적 그 시각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다고 하면요. 이번에는 자 당내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영장이 이 발부됐을 때 자, 민주당 어떤 상황으로 내몰릴까요? 이번에는 좀 외부의 시각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 또 민주당의 시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냥 아 그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론을 하는 걸로 아니, 형태로 저는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가결표를 던진 29명에서 39명 정도 되는 이른바 기획적으로 움직였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대표직을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기획적인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예상된 내용들이 아마 있겠죠. 예.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키거나 네. 아니면 임시 전당대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헤어질 결심을 하고 결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음 추가 조치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 출마했던 처음에 4명 그러다가 오늘 3명 경선을 했는데 이 4분이 공이 어쨌든 비대위 체제는 없다라는 것들을 확약을 했고 네. 당 내에서도 불필요한 어떤 자극적인 어떤 권력을 흔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하면서 당원들을 자극하는 일들은 아마 자제될 거로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9명 언저리에 있는 이번에 가결표를 기획했던 분들은 예. 추가적 조치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기회를 엿보면서 하리라 봅니다. 이른바 가결파 또는 그 비명계로 분류되는 비명계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요. 가결파라고는 예,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가결파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 있을 거다. 이제 그러나 그런 공세적 태도에 대해서 당에서는 중심을 갖고 갈 거다고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원내대표를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어떤 제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또 최고위원을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나서 새로운 최고위원들을 지금 임명하는 이제 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지도부가 좀 더 평온하게 어떤 상황을 좀 정리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도 이제 비명계까지 다 물러났기 때문에 지도부는 거의 친명계가 완전히 자각함으로써 오히려 당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건가요? 친명계라기보다는 당 중심의 당원 중심의 정당을 운영하기 위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을 뽑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게 친명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뭐 사람들마다 뭐가 친명인지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친명을 좀 표방하거나 분류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총선을 승리하자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전망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럼 당대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회의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중에는 그 앞에 자리 비워놓고 이재명 대표 단식 며칠 차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대표 자리 비워놓을 겁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뭐 구속 며칠 차 이렇게 써서 놓아놓을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뺀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상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갔을 때 그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뭔가 원내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의 의사가 예를 들면 부딪혀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그 결단에 대한 권리를 원내대표가 온전히 가져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이거를 그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냐. 만약에 후자라고 우리가 그럼 친명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께서 하실 겁니다라는 레토릭을 쓴다면은 중요한 의사결정 하기 전에 접견을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의 변호사인 의원들이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네. 제가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었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옥중에서 당을 경영한다고? 거기에 옥중에서 공천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더 말이 안 된다는 그거는 얘기죠.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일단 국민의힘 그래서, 시각에서는. 예,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원내대표 체제로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니 경쟁하는 정당들은 당대표 있고 원내대표 따로 있고 투톱으로 트윈타워로 가는데 야 우리 이래가지고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심지어 민주적 정당성도 약한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을 가지고 당을 운영해도 되겠어? 이거 아마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저는 공 교수께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 상황 어떻게 그려지세요? 기각이 되면 당연히 이제 당 정상화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의 헤게모니 이전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민주당의 이제 주류 비주류 간의 이제 신구 세력 교체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 어쨌든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 외피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적 중심은 바뀌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적 중심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인데 이 대표를 흔들지 말라고 하는 강조 어법이 뭐 심지어 옥중 공천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지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각돼서 어쨌든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그건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신주류의 형성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총선이 마지막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잡음의 핵심도 사람들이 이제 보통 총선 공천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신주류가 안정적으로 의회 내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당 바깥에서 당원들 중에 다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서 당 대표로 뽑았는데 네. 그 지지의 분포가 의석으로는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고 이 의석 내에서의 분포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총선을 지나면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범친명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부결을 던지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심성을 인정한 상태로 이제 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 다음번 총선에서도 살아남고 신주류의 일원이 될 것인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죠. 우리 최 대변인께서는 이제 똑같은 질문이 나와는 이재명 대표 영장이 좀 기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다시 당으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일각에서는 가결파에 대한 공천 좀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조금은 좀 거칠게 표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미래의 고민을 지금 끌고 와서 예.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미뤄져 있는 숙제들이 좀 있죠. 예. 혁신위에서 제출했던 혁신안들에 대한 검토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게 이제 당원 당규에 맞춰서 네. 당규를 개정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는 총선기획단 꾸리고 총선 체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지금 네. 타이트합니다. 선거구 제도에 지금 문제도 처리가 안 돼 있고 선거구 획정위가 지금 뭐 안을 좀 제시하고 빨리 이거 결정해야 될 시점이 벌써 5개월이 지나버렸는데 네. 이런 묵힌 숙제들을 빨리빨리 지금 처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은 네.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는 공심위가 꾸려지고 경선이 이루어지는 내년 뭐 2월, 3월 네. 그 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단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다고도 충분히 봐야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걸 뭐 드러내서 쪽집게처럼 뽑아내가지고 예. 뭐 그런 움직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민주당 예, 예.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는 적어도 민주당은 이제 사랑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국민의힘 철회라는 건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공천하는 과정이나 과거에 이제 당대표를 쫓아내는 과정들을 보면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배제하고 어떻게든 뭐 죄라도 씌워가지고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또 쫓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네. 심지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이제 거의 뭐 용산에서 공천을 좌우할 것처럼들 얘기를 네. 하는데 적어도 민주당은 네. 행여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당을 이끌고 가더라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막 색출해서 뭐 처단하자는 식의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은 생각하시겠죠. 예. 근데 그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민주당을 너무 극렬하게 사랑하는 분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민주당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더 사랑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세게 뭐 문자뿐만 아니라 거의 뭐 테러 예고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당에서 뿌리 뽑아야 된다. 심지어는 수박이라고 하는 뭐 당내 비주류가 출마하는 지역구에는 내가 이 사람들이 미워서라도 국민의힘 뽑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극렬 지지층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처럼 캐주얼하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역사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지층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서 걱정인 거는 극렬 지지층이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 옛날에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요.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전통적인 넓은 의미의 지지층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도 막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처럼 양두구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찍어내리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는 안 가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은 정반대로 대표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다 방탄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좀,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절충이 필요한 것 여야가 같은데. 좀 예. 이런 상황들이 정당 민주주의가 좀 조금은 후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거죠. 최고위에서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어쨌든 한두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최고위의 결정으로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와 중앙의 결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는 어쨌든 해당 행위로 보자라고 규정을 지어놓은 것을 네. 그런 행동까지 결행한 사람들은 결국 그 해당 행위에 대한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지도부의 판단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그 중앙위원회 판단이 옳았느냐 그렇느냐는 그건 다음에 따져도 될 문제지만 어찌됐든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의총의 결과와 최고의 결과와 중앙의 결과에서는 어쨌든 지금 가계열을 던지는 것은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거면 그건 민주정당의 어떤 질서를 또 잡는 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네. 벌어지겠죠. 되게 좋은 주제라서 지금 만약에 이번에 가결 투표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당 행위다라고 낙인 찍어서 징계를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면은 이건 거의 왕정으로의 복귀 수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정말 그 순수한 의미의 시민 주권 운동 영국이나 뭐 이런 데 프랑스에서 할 때요. 가장 왕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한 몇 쇼트리스트에 들어갑니다. 1에서 3번 중에 들어갔던 건 뭐냐면 형벌 불소급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있는 형벌 규정 갖고 처벌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떤 행동이 있고 나서 사후적으로 법 만들어가지고 너 왜 우리 말 안 들어 해가지고 처벌하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 왜냐면 네. 그게 절대 왕권의 상징이니까 사후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가결 그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하기 전에 그 누구도 이게 당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부의 그리고 저희 이거를, 속사정을 네,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아니, 이제 그게 그렇게 아니라 하시는 거고. 묵시적으로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가결 투표를 하면 해당 행위다. 예전에 차라리 검수완박 할 때처럼 내가 징계를 감수하고라도 찍겠다라는 예측 가능성을 줬었어야 되는데 소속 의원들에게 그거 안 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그냥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요. 물론 저도 당대표가 양두구육했다고 쫓겨나고 최근에는 이현주 전 의원한테 뭐 방송 나가서 좀 당 비판 몇 마디 했다고 주의하고 뭐 이런 당에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엉망입니다만은 네. 이거를 색출해가지고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색출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색출을 안 하면 어떻게 징계를 해요? 아까 뭐 알아야 사실은 징계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니까 그 과정에 참여했던 분이 사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지 않기도 하고 그거를
뭐 했냐 안 했냐라고 계속 따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 밝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 본인이 가결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네. 저는 상징적 조치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가결파에 대한 일부 이제 강성점 지지층들이 뭐 색출 또는 뭐 숙청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건 아니다는 점 말씀이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은 맥락인데, 자 지난 대선 이후에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정치 실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여야에 대한 책임론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 자, 민심으로 돌아가서 이번 추석 민심에 정치 실종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떤 책임을 더 물을 건지 우리 먼저 공교식께서 한번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정치권 일반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실종 또는 정치에 대한 염증 이거는 이제 해마다 명절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여서 사실 지금이 더 특별히 더 심한가 그것도 뭐 사실 이제는 저조차도 무뎌져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만큼 피로도가 워낙에 이제 특히 뭐 이제 그와 쌓여서 관련해서 그럴까요? 예. 사실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책임이 당연히 이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에 있어 마땅한데 네. 기대감이 없는 게 왜일까? 저부터가 좀 이제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뭐 인사를 하더라도 이제 화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사실 지금 인사만 해도 장관 3명 새로 임명하신 분들도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데도 뭐 막 분노가 일고 화가 나는 것보다는 그냥 거의 뭐 그러려니 뭐 이런 태도로 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애꿎게 야당이 더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언론에서 이제 야당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보도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당은 뭘 하는지 사람들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얘기는 많이 하겠지만 그 말이 곧 야당에 더 책임이 있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 위원장께서는 정치 실종에 대한 그 장기화, 이에 대한 그 책임론을 만약에 국민들이 이제 추석 연휴에 묻는다고 하면 민심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공 교수님께서 야당이 더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 여당도 충분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굉장히 큰 걱정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체념한다라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의도 정치에 몸을 안 담으셨기 때문에 이념적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게 가져갈 수 있고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치 자체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래 평생 정치를 하셨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우리 사회에 있는 부조리나 뭐 불공정한 거, 뭐 말도 안 되는 것만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인 건데 네. 그거에 대한 기대도 지금 우리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회초리 저희가 엄격하게, 그러니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네.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극도로 좋아하는 30%와 극도로 싫어하는 30%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움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에 계시는 분들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양당이 이 중도층 분들이 뉴스 보시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들이 있는데 왜 여론이 생각만큼 요동치지 않지? 네. 라고 하는 게 중도층을 쫓아내는 정치를 양당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거긴 한 네. 겁니다. 자, 정치 실종의 책임론이 대두됐을 때 이번 추석 민심의 향배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최 정치는 대변인은. 결국은 권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인데 이 배분하는 과정에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거기서 조정과 타협이라는 게 벌어져야 되는 건데 국정 철학을 이행한다라는 이름으로 이념의 정치, 이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정 운영 세력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북에 대한 무지막지한 저는 탄압은 이 지역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국정을 하는지를 좀 아연실색해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잼버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북도에게 온팍 다 몰아치워버리고 네. 광주 전남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게끔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대통령이 뭔가 좀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치의 실종이 결국 여야가 합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싸우자라고 하면서 이번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대화를 요구해도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네. 결국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부딪혀서 깨 부서지는 쪽이 네. 그냥 지는 게임으로 치킨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전선을 좀 바꾸려고 아마 할 거로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민생의 문제에선 대화를 요구했는데 그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일제 시대를 대한제국 시대보다도 더 나은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놓고 국민들한테 이거를 용인해달라고 하고 있는 이런 사태를 이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원내 투쟁 전략에서 아마 변경된 방향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 방금 최 대변인이 좀 열거했던 몇 가지 현 정부의 좀 실정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추석 민심에서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워낙에 부각이 되면 이게 꼭 블랙홀처럼 가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지는 객관적으로 다 않는다. 판단할 거로 보여지고 지금 말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 상황을 중도가 계속 이거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표로 응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공 교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이념 전쟁 얘기하셔서 드는 생각인데 네. 지금 현 상황을 마치 전쟁처럼 치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와 네.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과거 이제 민주당 정권에 이제 몸담았던 이제 야당 인사도 말하자면 이걸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는 이재명 대표와 그 지지자들도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시간을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면 상대가 먼저 전쟁을 걸어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뭐 평화롭게 그냥 깃발만 흔들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이 총으로 응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시간 폭을 넓혀서 보면 과거부터 계속 이제 서로 상대를 근거로 해서 전쟁처럼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전의 일상화가 지금 돼버리는 양상인데 여기에서 이 시간을 과거에 자신들이 지금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를 생각해야 이 뭔가 해법이 나올 텐데 지금 다들 과거는 보지 않고 지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탓하면서 전쟁처럼 지금 뭔가 소탕 작전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빨치산 투쟁하듯이 또 이제 남아 있고 이러다 보면 복수전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도 양비론 굉장히 싫어하지만 네. 지금은 뭔가 이 탈출구를 찾아야 되고 이걸 벗어나서 어떻게 정치가 회복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될 어떤 대안 세력 또는 중간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정치로 좀 가고. 과한 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네. 거냐면 저희가 집권 여당의 시절에 김성태 의원이 9일 단식할 때 그때 김경수 특검을 요구를 하고 단식을 했거든요. 그때 조롱했습니까? 찾아보면 조롱 많이 한 게 많이 아니죠. 아예 실제로 그거는 놀리고 한 너무 거 많이 나와요. 과하게 말씀하시는 예. 거고 근데 이제 각자 정무수석 필요한- 예. 그게 아니라 정무수석도 가서 다 의견도 듣고 원내대표 가서 의견도 듣고 그런 조정의 과정들을 거치기 위한 물밑 흐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동등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24일간 단식하는 과정에 어느 한 분이 와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여야가 아무리 이 극한 대립을 하던 시절에도 다 물밑에서는 그런 한 라인들을 만들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정부는 유독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정치를 반정치로 좀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또 양비로 비슷하게 되는데요. 네. 정치인들이 다 건망증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나 예전에 뭐 저희 황교안 대표나 그 전에 뭐 나경원 원내대표나 뭐 아니면 쭉 투쟁할 때 늘 민주당에서 약간 깝죽거리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다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민주당을 다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아니라 예. 네.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을 여야를 같이 운영해야 되기 일단, 때문에 제 말씀 그런 움직임들이 들어보십시오. 다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저도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어쨌든 직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뭐 당대표가 됐든 정무수석이 됐든 저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강기정 예. 시장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정무수석을 할 때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매일 네. 찾아뵀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현재 정치 실종을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 잘한 부분을 찾기로 하면 얼마든지 잘한 부분을 찾을 수 그러면 저희도 있는데 예전에 다 했으니까. 반대로 예. 누군가가 정치의 실종을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는 예. 건데 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야당이 곡기를 끊고까지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왜 그러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네. 노력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도 그렇게 좀 찾아가봤으면 좋겠다 말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제가 저희 당 지지층한테서 되게 항의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희 당 강성 지지층이 항의하는 거는 뭐 별로 제가 신경 그렇게 쓰는 건 아닌데 이게 여론도 어떻게 지금 가냐 하면은 이 구체적인 수치를 하면 또 막 얘기해야 되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여론 흐름이 생각보다 저는 많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연히 더 두드러지고 저도 이재명 대표 처음에 단식 시작하실 때 갑자기 왜 생뚱맞게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뭐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봤을 때도 이게 이제 과거와 같이 순수한 의도의 어떤 당대표의 어떤 단식 투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영장을 최대한 막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정부 여당이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찾아가서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거 아니냐.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바람직했다고는 보지만 이게 이번 단식이 좀 예전에 어떤 당대표들의 사법 리스크가 없던 상태의 단식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어떻게 보면 좀 적대적 공생 관계에다가 좀 진영 정치 최근에 또 비호감 정치들이 좀 요즘에 두드러지다 보니까 해법을 찾는 게 고차 방정식을 푸는 듯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비론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그 최대 화두 중에 하나로 추석 민심 때 어떤 게 좀 이슈가 될까 했더니 그 민생 또 경제 얘기했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추석 아마 밥상에서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민생과 경제 얘기가 나올 거고 이건 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또 누가 또 곱지 않은 시선의 대상이 될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 아까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우리 공 교수가 먼저 언급을 하고 두 분께서 얘기를 좀 마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권위는 없지만 그냥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별로 이렇게 뭐 상승 기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 책임은 당연히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과 이제 정부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고집스러움이 워낙 두드러져 보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면 이제 바뀌면 네. 애초에 본인이 어떤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예산을 아껴 써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또 필요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일단 급한 곳에 좀 투입하고 이런 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모든 국민은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뭐 R&D 예산 깎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 곳곳에서 이제 손을 대는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다들 뭐 불만이 있어도 뭐 대놓고서 반대하거나 항의하거나 뭐 비판했다가는 불이익을 더 크게 당할까봐 네. 말을 차마 못한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불만이 이제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너무 고집스럽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민생과 경제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정부 여당 사실 이 부분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로우면 안 되죠. 예. 네, 정부 여당은 항상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 체제도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예전과 다르게 정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정부 여당이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대외 상황이 이런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당연히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재정 조치라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보고 다만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신뢰를 많이 쌓아놨다면은 국민들께 조금 더 고통 분담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뭐 해야 되는 개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정치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신뢰를 많이 깎아먹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뭐 무난하게 주류 경제학에 따라서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오히려 국민들께 더 좀 위기감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신뢰의 위기를 우리 네.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자초했던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자초한 것은 여야가 다 공이 책임이 있다. 그 여야가 다 공기 책임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중요하거나 아니면 여당에게 선거 이기자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쌓아놨다가
정말 중요할 때 인기 없지만 꼭 국가에 필요할 때 털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뭐 교육, 연금, 노동개혁 하겠다고 하는데 다 중요하지만 뭐 하나 인기 없을 겁니다. 연금 뭐 우리가 없는 돈 찍어내가지고 연금 네. 더 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고통분담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지율이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치적인 자산이라는 게 오히려 줄어들고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영향을 떨어뜨리는 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최 대변인께는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이 지난해 추석 때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민생을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민생을 많이 강조했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비롯된 그 방탄 국회로 인해서 민생이나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대두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야당이 대변인은 지금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7년 차를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경제 정부 7년 차요? 저희한테 예. 경제를 맡기시면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재정 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법인세를 막 대폭 깎아줘 버리고 양도세나 종부세를 깎아버리면 이제 그거로 인한 세수 부족분들이 결국은 민생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따뜻한 원수들을 막아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중국에서 대중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이게 다 막혀버린 상황이니까 경제를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윤활유가 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삐걱삐걱 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 삐걱삐걱의 충격이 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지금 녹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바꾸려면 결국은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주류 경제학의 큰 틀대로 잘 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법인세 인하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고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세수 부족만 지금 1년에 60조씩 지금 세수 부족이 벌어질 판인데 이거를 지금 그대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정말 아우성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여서 달러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투자가 들어와서 뭘 할 만큼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문제들은 내년 총선에 가면 엄청난 리스크로 정부 여당이 돌아갈 거다. 네. 지금은 착시 효과처럼 이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마일리지를 쫙쫙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가 네. 이제 정점에 다다른 시점이 내년 총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천 위원장이 마저 예. 말씀하시고 좀 몇 가지 저희도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600조 채무 물려받았다가 1000조 채무로 돌려드릴 수 있으면 지금 이제 1000조 채무죠. 우리 국가 채무가. 1000조 채무를 저희가 1400조로 넘겨드려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심각해지고 앞으로 우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펑펑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까지는 어떻게 먹고 산다 치지만 저희 아들은 그럼 뭐 어떻게 삽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전에도 보면 유동성 말도 안 되게 늘려놓으셔가지고 부동산 엄청나게 급등해놓고 그때 부동산 급등했으니까 세수 많이 들어왔죠. 따뜻하고 좋았죠.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급등한 세수에다가 국가 채무 막 400조씩 늘려가면서 돈 펑펑 찍어내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자 책임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고 법인세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타이밍에 굳이 법인세를 깎았어야 했냐라는 건 아쉬움은 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네. 1% 깎았습니다. 25%에서 24% 된 거 가지고 네. 그게 지금 22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돼서 우리 경제의 투자 활력이라든지 매력도를 높이는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겁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거의 끝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워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저희들이 정치개혁 얘기하다가 미처 다 시간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가졌는데 결국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미처 부족해서 몇 가지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크게 뭐 후보 등록 전까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마무리 발언을 시간을 못 드려서 어떻게 할까요? 제3당 분들한테 죄송한데 예. 지금 이게 우리 제3당의 현실적인 처지입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너무 관심 있게 듣다 보니까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오늘 저희들이 좀 더 나눠야 될 얘기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이 세 분 모시고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또 지금의 정치 상황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저희들이 극복해야 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생방송 토론 7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